모를지 모르니까 녹화를 하면 자, 객관식이 23문제다. 좋아요. 자, 그런데 서술형이 6.1예요. 그럼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야, 객관식이 그러면은 94점 매점에 23문제예요. 이해가요? 하나당 4점이 넘을 거란 얘기예요. 4, 2, 8, 4, 3, 12 해봤자 92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4점 넘는 것도 있고 혹시 고배점은 5점 가까이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서술형이 있으면 너네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막상 보면은요 객관식을 결국 틀리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부분 점수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때 누가 얘기했죠? 서술형 혹시 오류가 없을지도 모른대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배점 6점이라는 희한한 배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없을 생각까지는 한 게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운동문학에서 나온다. 그 얘기는 나한테 2명이 해줬는데 운동문학에서 나온다는 것은 시쪽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게 현대심지 고전시간지는 좀 불분명해요. 다만 무슨 말이 있었냐면 교과서 잘 읽으면서 뭐 뜻 잘 보라고요?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거의 한 80%의 확률로 송미인곡이라는 뜻 아니겠는가. 예, 80% 정도의 확률로 송미인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뜻을 단어 뜻 잘 봐란다? 정확히 어딘이 뭐지? 성우가 그대로 복사해서 준 걸 거 아니에요? 네. 단어 뜻 교과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단어 뜻을 생각하십시오. 현대어풀이가 직접 나오거나 현대어풀이가 기반이 된 게 나올 거라는 게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운동문학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이제 틀리길지는 모르겠어요. 가령 현대시 쪽에서 수라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온다면 진달래꽃이라든지 이런 데서 낸다고 한다면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단어 뜻을 생각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대시는. 그렇잖아요? 진달래꽃, 수라, 무슨 산문의 기도에서 단어 뜻을 꼼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민곡일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라는 생각, 거의 뭐 한 80%의 확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송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정도 내신 기간이 있었으면 딴 학원 다니거나 혼자서 하는 애들도 해서 거의 될 거예요. 안 될 애가 일부 있겠지만 어차피 4, 5등급일 거고 야, 거의 다 해석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수의 질적 차이가 잘 안 나요. 그러면 객관식을 되게 열심히 조심해서 풀어야 되고 그걸 위에 갖고는 후진 문제로도 많이 풀어보는 게 낫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 거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틀린 거 오답하셔야 돼요. 못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 답이 뭐 적절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로 써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너네가 해설집 보면서 좀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뭐 평소에 틈틈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튜토리얼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단원에 관한 프린트는 오늘 주는 거에만 있으니까 2단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대단원 2단원이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소단원은 논증하는 글을 쓰는 단원이고 두 번째 단원은 협상을 하는 단원이에요. 이거 오늘 다 나가지거든요. 여유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들어봐봐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그쪽에서 몇 문제 내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100점을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으면 6문제 오늘 하는 거에서만 혹시 많으면 8문제인데 8문제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6문제 이하의 가능성. 그러니까 아마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25% 정도만 여기서 내지 않을까. 25% 이하, 20에서 25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단원을 오늘 지금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성도 물론 가볍게 한번 훑고 갈 거고요. 일단 요 프린트 요거 지금 줄 거니까 받아 놓으시고요. 이거 반드시 풀어야 돼요. 앞에는 뭐 제목매가 이런 걸로 시작되지만은 조금 몇 페이지 넘어가면 2단원 거 있어요. 특히 2단원 거 잘 푸셔야 돼요. 내가 이거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문학 어렵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꼼꼼하게 봤는데 막상 보면은요 이런 협상이나 무슨 뭐 논쟁하는 글쓰기나 이런 거에서 틀려와요. 뭔지 알겠죠? 이 선생님 여기서 틀려서 등급이 깎였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요 분명히 5명 이상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2학년에서는 어휘가 하는 거 말하거든요. 자, 분명히 크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어서 오늘 하는 거에서는 다음 주에 OX는 없어요. 내용 보면 알아요. 저걸로 OX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OX를 지문을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 이거 높아심이야. 우리가 20명이 있단 말이야. 20명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맞았거나 한 문제를 틀렸다고 등급이 바뀌지 않는 애들도 있어. 이해하지? 뭐 이거 맞았어도 2등급이고 뭐 틀렸어도 2등급이고 이런 애들도 있어. 등급 중간에 있으면.
이해가요? 그런데 그 한 문제 때문에 그걸 맞았으면 등급이 올라가는 애가 나오고 그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애가 분명히 또 절반쯤 나온다고. 이해가요? 근데 그 한 문제, 결정적인 한 문제가 뭐 송민국 같은 데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서 나오는 되게 쉬운 문제를 3.8점 막 이런 거 틀려가지고 선생님 저 2등급 1등이에요. 3등급 3등이에요. 이런 애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몇 명쯤 나와요? 대여섯 명은 반드시 나와요. 내가 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 20명 있으면요. 대여섯 명은 반드시 이쪽에서 틀려서 등급이 떨어지는 애가 나온다고요. 아, 요거 틀려서 등급이 안 떨어지면 타격감이 별로 없는데 어차피 이거 맞았어도 3등급이야. 이러면 별 타격감이 없는데 와, 이거 하나만 맞았으면 2등급인데 이거 하나만 맞았으면 1등급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틀렸기 때문에 2나 3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대여섯 명 나온다고요. 이 정도로 강조했어요. 아시죠? 수분 내법 보면 이따 할 건데 그 정도로 강조했기 때문에 내용 이해 잘 하시고 이건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내용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요? 그걸로 틀려오지 마세요. 여승부터 하겠습니다. 여승 뭐 학교 프린트도 있겠지만 일단 뭐 선생님 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저번에 한번 했던 거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2단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뭐 잘들 썼을 거라고 믿고 사실 제가 조금씩 봐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봐달라고 검토를 요청한 사람이 6, 7명밖에 안 돼요. 6, 7명밖에 안 되는데 잘 썼을 거라고 믿고 잘 썼습니까? 네. 네, 잘 썼습니다. 안 깎였을 것 같습니까? 네, 뭐 자신 있어요? 맞춤법 너무 모르는데요? 나중에 상당히 당황하시는데. GPT한테 못 찾아가요. 아, 그렇습니까? 야, 글씨도 좀 보낸 사람들 다 진짜 글씨도 냉간하다 진짜. 그래서 단어적으로 참 보내오는 원고마다 하나같이 명필로구나. 참.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집에 뭐 어려서 연필 없었어? 어째 그래? 핸드폰만 있고 연필이 없어가지고. 여승이요? 자, 이거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백석의 수라가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복원, 어떤 그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한다면 그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가 여승입니다. 1930년대 시고요. 이 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원래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백석의 시는요 상당히 뭐 수라도 사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정리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아니라 역순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상 전개 방식을 써요. 사실 시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시 속에 어떤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단순한 순행적 구조가 아니라 현재의 만남을 먼저 제시하고 그녀와의 과거로 거슬러 와서 그 과거에서부터 거슬러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는 과정까지 이르는 일종의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2, 3, 4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시간 순으로 배워나간다고 한다면 4, 1, 2, 3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요? 이 말 이해가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4, 1, 2, 3이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자, 1930년대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궁핍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은 한 여인 그리고 아이는 죽고요. 한 여인이 여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 화자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그녀에 대한 연민을 드러냅니다.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는 수라랑 유사성이 있습니다. 보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합장 손바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뭔가 취나물, 근데 산나물 냄새가 났다는 거야. 속세와 좀 떨어져서 산속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의 냄새, 탈세속적인 그런 모습.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뭔가 우리는 그녀의 어떤 기구한 삶의 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쓸쓸한 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옛날같이 늙었다. 뭔가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고생스러워서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초췌해 보이고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우리가요 이거 상당히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은 뭐 이걸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서러움의 감정을 느꼈다는 것만 알면 되고 불경은
우리가 성경, 불경 할 때 불교 경전을 뜻하는 겁니다. 불경이 왜 서러웠는지 불경처럼 서러워졌단 말의 의미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녀의 고된 삶, 한스러운 삶 같은 것을 비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는 감정을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자, 금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광내에 있는 일터를 뜻합니다. 1930년대는요, 이 시 말고도요, 이런저런 소설들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골드러시가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금캐고, 뭐 어떤 그 황금만능주의죠. 금캐가 또 떼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몰락해가고 괜히 멀쩡한 땅 팠다가 농사도 못 짓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봉복을 쓴 김유정의 뭐 금따는 콩밭이라든지 소설가 구보시엘이라는 박태원의 작품 이런 데도 보면은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금에 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광의 일터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어요. 이게 그녀와의 첫 만남인데 그때도 이미 뭔가 가난하고 초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어머는 딸이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차게 울었다 공감각으로 학교에서도 설명했을 겁니다. 울었다가 아무래도 청각적 심상을 환기한다라고 한다면 차갑게 울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서러움과 한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차게 울었다, 청각의 촉각화라고 할 만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어요. 이게 여인과 처음 만난 때고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우리 저번에 수업할 때 우리가 모두 다 알아요.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느껴져요? 사실 설명을 안 해줬어도 아이가 무슨 이유까지는 모르죠. 사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섣벌은 일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벌 재래종의 일종. 우리가 보통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건설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뭐에 비유하냐면 벌이나 개미 같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나아간 남편인 것은 틀림없이 지압이 남편이야 이 새끼들아 그랬지. 아 진짜 지네 아비 진짜 한장. 네, 지압이 남편이야.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어. 근데 10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외국에 떠돌고 있는지 뭐 어디서 뭐 잡혀가서 전쟁터에 갔는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인 상황이고 죽음에 대한 미화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일제강점기 현실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라고요. 거의 90년 전이라고요. 그럼 이 생각해야 돼요. 야, 지금이면 물론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고 애까지 죽었다라고 한다고 엄마가 꼭 스님이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성들이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는 없어요. 괜히 여자가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어디 잡혀가거나 죽거나 아니면 정신대 끌려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데 없는 그녀가 선택한 공간은 뭐밖에 없는 거야? 절밖에 없었다는 거야. 산절밖에 없었어. 산봉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이거 감정이입인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객관적 상가물이랑 같이 설명하신 분 사신 것 같은데 넓게 보면 객관적 상가물 안에 감정이입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산봉도 서럽게 울었대요. 왜? 여인이 지금 여승이 되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생각해보란 말이야. 산공이 뭐 알고 그녀의 기구한 삶을 알고 저 여자 불쌍하다고 서럽게 울겠냐? 그럴 리는 없고 누가 서럽게 느끼는 거야? 화자가 서럽게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뭐야? 산광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 산절의 마당 뒤에, 마당 귀퉁이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여인의 머리카락이요. 한올 할 때 머리올이에요.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하면서 여승이 되는 날의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승이 된 여자를 1년에서 뭐예요? 만났다라는 게 가장 처음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에서 학교에서도 어저께 보니까 설명했던데요. 눈물방울과 같이라는 말은 약간의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중의적이냐면 우리 말에서도 그렇잖아요.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눈물방울과 같이라는 말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의적일 수는 있다. 왜? 요 뭐뭐와 같이를 갖다가 첫 번째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로 보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보면 뭐야? 머리카락과 함께 눈물방울이 떨어진 거야. 이해돼요? 눈물방울과 같이 머리오리가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저스트라이크 뭐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인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글쎄 이게 일부러 중의적인 걸 유도했는지 아닌지는 뭐 알 길은 없어요. 백석이 죽었기 때문에 알 길은 없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둘 다 해석이 된다. 눈물방울 같이 떨어졌다 이런 건 당연히 하강적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밑에 이해와 감상까지만 읽고 요 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고 여슴이 되기까지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그려내. 우리가 서사적이란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는 역수인자 구성 방식으로 방법으로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1년은 여승의, 자 1년이 오히려 현재의 모습이고요. 2, 3, 4는 여승이 되기까지의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읽는 거예요. 서사적 구조를 지닌 이 시는 작품 속에 드러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해보면 감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인의 남편은 가난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 집을 떠난다. 몇 해를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을 찾으러 집을 나서게 되었다. 어느 날 금광까지 찾아온 여인에게서 나는 옥수수를 사게 된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되는 해에 어린 딸은 죽게 되고 요건 안 맞아요. 딱 10년이 되는 해에 애가 죽었다는 보장은 없어요. 1, 2년 먼저 죽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좀 틀린 말이고요. 여인은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어린 딸은 죽고 여인은 머리를 깎고 한마는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됩니다. 나는 쓸쓸한 모습의 여성을 다시 만나 뭐 인사를 나누는 거 장면이 있진 않지만 대략 그런 이야기다 라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 여인이 겪은 비애감과 한많은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세속을 떠나 여성이 되기까지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때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적 모습을 드러낸다. 사실 뭐야, 건미가족의 해체랑 같이 생각하면 두 개 같이 이해하기 너무 좋은 시라는 거죠. 시대적 배경 똑같고요. 자, 특히 시적 화자가 관찰자가 되어 서사적 사건을 압축된 형태로 참신한 비유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서사성과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뒷부분은 너네가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건 재미로 하는 말인데요. 재미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너네 뭐 수학책에 디딤돌 있죠? 디딤돌 주관사 본 적 있을 거예요. 디딤돌이 국어 교과서도 한 적이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학교가 디딤돌 국어 교과서를 썼는데 그때 백석 여성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쳤었는데 지금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선생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완벽하게 작품 자체, 내재적 관점에서만 봤을 때요. 야, 너네 대답해봐요. 남편은 어디로 일하러 갔어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금광의 일터에 갔다는 확신이 전혀 없어요. 이해됩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옥수수를 팔았던 곳이 금전판 앞일 뿐이죠. 이해됩니까? 남편이 그런 데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와서 팔고 있을 가능성은 있죠. 이해돼요? 하지만 남편이 금을 캐러 갔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데 그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남편이 금광에,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야, 우리가 생각해봐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쿠팡 그 배송센터 앞에서 내가 토스트를 구워서 판다고 했을 때 남편이 쿠팡 일뿐이어야만 해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금전판 앞에서 옥수수 장사를 한 것이 남편이 혹시 이런 데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것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남편이 금 캐러 갔다라는 말까지, 남편이 금광의 일꾼이었단 말까지는 전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금광에 갔다고? 어떤 말, 어저께 누가 얘기했더라? 저쪽 지금 하늘 자리에 앉아있었던 게 누구지? 하여튼 누가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 동호회가 말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오인식을 하고 계시다면 남편이 금광에서 금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찾아 나섰다라는 것까지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말 나오면 그냥 맞는 걸로 맞아요.
뭔지 알겠죠? 다만 남편이 금광에서 일하고 있다 이거는 전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광에서 일하겠다고 말하고 떠난 남편이 나간 지 10년이 됐다. 아 이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봐도 되겠지만 섭벌같이 일하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지 10년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녀가 금전판 앞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남편이 금을 캐고 있다는 말은 끌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있다면 권서준 뒤로 가. 그럼 집에서 편하게 자든지. 자,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거 잘못된 설명이거든요. 잘못된 설명. 자, 2단원 하겠습니다. 앞타임에서 많이 해보실 겁니다. 보는 사람 빨리 들어. 자, 방금 얘기한 건 내가 문제도 줬지만 자습성 문제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자습성 문제는 다 풀어야 돼요. 그럼 저 선생님이 주시면 다 못 풀 것 같아요. 자습성 문제는 다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습성 문제 다 풀어야 돼요. 자, 어디에 표시냐면 116쪽을 보세요. 자, 116쪽을 보시면 이거 논증하는 글쓰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래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새소률이 소수령이 20% 넘는데요. 그러면 가령 이런 데서 소수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그 가능성이 없어졌잖아요. 확실히. 이것만 해도 되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정말로 선생님들이 장난을 치려고 하고 어디서 나온지 안 말해주면요. 이런 데서 소수령 내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애들 다 틀려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운문문학이라는 정도까지만 줄여준 것만 해도 제망매가 송미인고 그리고 뭐 진달래꽃 산문의 기대여 수라 요거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확률, 높은 확률로 송미인곡일 것 같은데 자 봐봐요. 자 요런 화법 장문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단원, 화법과 장문에 해당하는 단원이야. 논증하는 글쓰기가 장문에 해당하는 단원이고 뒤에는요 협상 얘기를 해요. 네, 협상, 우리 학교 앞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 뭐 이거에 관해서 협상 줄다리기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앞타임에서는 논증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가 여러분들이 새솔고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들은요 요새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수업하는 건 옛날이랑 뭐 지금도 다 그렇게는 해요. 다만 사립학교에서는 요 단원 같은 거 잘 안 넣어요. 요런 단원. 문학 문법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비문학 쪽에 해당하는 분들 나가도 요런 화작 단원들 잘 안 내거든요. 잘 안 내는데 이거 이 단원에 엄밀하게 시험범위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정말 20% 정도 맥시멈 25% 정도 내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세 문제일 거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항수 전체 봤을 때. 그러면 생각해봐. 서술형까지 생각하면 문학 쪽에서 18문제 내고 이쪽에서 6문제 내면 깔끔하고 예쁘잖아. 이게 요게 8문제, 16문제까지 갈 것 같지 않아? 이거 문학 쪽에 지문이 많기 때문에 6문제쯤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논증하는 글쓰기인데 어쨌든 공립학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이런 화작단원도 게을리하지 않고 어쨌든 나가보겠다. 특히 올해 교과서 첫 해이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내 말 잘 들어요.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개념들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특히 이 뒤에 고속철도 협상 부분은 중요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논증하는 글쓰기 부분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중요한 개념들이 많고요. 지금 이걸 잘 이해해 놓고 나면은 교과서는 쓱쓱 읽혀요. 잘 들어봐. 자, 우리가 논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주장을 하고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이해되죠? 주장을 하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걸 글로 쓰라는 거야. 일단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116페이지에 논증의 개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논리적으로 밝히는 게 논증하는 글이에요. 이해되죠? 이건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자, 별표를 해놔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논증 요소라는 단에 별표해 놓으세요. 자, 다행히 우리 서술형 없기 때문에 논증 요소가 뭐게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저런 용어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논증하는 글쓰기인데 우리가 논증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앞에 세 개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앞에 세 개 뭐요? 주장, 이유, 근거를 얘기해요. 자, 나는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고 쳐봐요. 이해가요? 그러면 봐봐라.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이유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다는 근거를 대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A도 여름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고 B도 여름을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고 C도 여름을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다 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 자, 일반적으로 논증 구성 요소라고도 말해요. 논증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장이 있어요.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요? 이유도 있어야 돼요. 이유는요, 그냥 느낌상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구체적인, 객관적인 뭐를 갖고 와야 돼요? 근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두 개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학원을 다녀야 된다. 자, 혼자 써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자, 얘가 학원 다니면서 성적을 올랐다. 하지만 어떤 반론이 가능해요?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고 고민하는 그런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원에 의존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나쁘지 않을까요? 라는 반론을 예상할 수 있죠. 이해돼요? 예상되는 반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령 이런 답변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만 국어학원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탐구정신과 뭐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이 최대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일 수 있는 거야?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논증하는 글쓰기가 된다 이거야.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논증 요소요. 논증하는 글쓰기엔 논증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주장이 있어야 되고 흐름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넣어요. 뭐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흐름을 생각해요. 주장이 있어야 돼요. 주장에는 그거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를 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뭐 세금 얘기할 때 토론 얘기할 때도 나왔잖아요. 주장,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한 반박까지 준비해야 효과적인 논증하는 글이 될 거다. 이게 뭐다? 논증 요소.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학교에서 요즘도 아직 안 나간 반들도 있던데 이번 주에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언급 안 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중간에 이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갖고 와야 돼요. 자, 옆에 빨리. 일부러 놓칠 수도 있어. 네? 그럼 스쿼트 자세로 들으세요. 근데 병원을 빨리 가면서. 추석 연휴 되고 그런데 그 전에 뭔가 2차적인 치료를 해야 돼. 안 좋아진 채로 굳어요. 진료가 안 끝나는 게 되게 좋고. 핑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저는 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했어요? 논증 요소예요. 116페이지 잠깐 봐요.
자, 논증요소 주장이 뭐라?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이에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에 해당한대요. 이거 내가 안 읽어도 돼요. 자, 이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이나 조건 등의 주관적인 생각. 자,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이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에 해당한다. 자, 근거는 객관적 정보나 자료,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정도의 얘기입니다. 예상되는 반론과 반박은 우리가 알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그러면 논증 요소를 저 5가지를 고려하고요. 논증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서 밑에 자 봐봐. 3개의 동그라미를 할 건데 뭐의 동그라미를 하겠니? 1번 주장, 2번 저 끝에 이유, 3번 근거. 3개의 동그라미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저 논증하는 글을 쓰는 방법의 1, 2, 3이 결론적으로 그냥 뭐를 고려하라는 뜻이야? 논증 요소를 고려하라는 뜻이야. 이해나? 자, 1번에 뭐가 되어 있어? 주장을 명확히 해라. 근거를 바탕으로, 자, 근거가 여기 동그라미 한 번 더 해야 돼. 지금 3번째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밝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 적절한 논증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딩 때 했잖아요. 중딩 때 했죠. 뭐 연역, 귀납,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래요. 유추라고 하는 게 3번째에 나오는데 유비론증이 유추거든요. 유추라고 하는 것은 가령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2개의 대상이 있어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2개의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이 빨간 공은 알고 있는데 이 초록 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크기도 비슷해요. 얘도 뾰족한데 얘도 뾰족해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건우가 이걸로 한 대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구멍이 날 것처럼 아팠어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걸로 맞아도 머리에 구멍이 날 것처럼 아프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게 유추예요. 이 말 이해가요? 2개가 어떤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얘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도 이런 속성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게 유추라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요. 자,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앞에다 세우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연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제를 대전제로 내세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 선생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선생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뭐인 거예요? 연역이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귀납만 생각하면 되고 조금 더 살을 붙이면 귀납은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아셨지? 자, 귀납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미카츠, 나는 돈가스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미카츠라는 곳에 가서 돈가스를 한 번 시켜 먹어봤더니 오이 맛있더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 어떡하지? 돈가스만 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 동네 어떡하는데 자, 여기서 먹었는데 맛있어. 그런데 누구가 최고당의 돈가스도 괜찮다고 해서 거기 가보라 그래서 내가 최고당을 갔는데 이건 또 달달하니 또 다른 맛이 있고 맛있어. 야, 나 돈가스에 눈을 뜨는구나. 그랬더니 또 어디 있죠? 또 돈가스가? 저번에 이번에 생긴 저 한신우동의 돈가스가 또 광돈가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야, 또 이것도 괜찮아. 고기가 두껍지는 않지만 달달하고 괜찮아. 그래서 나는 결론을 얻었어요. 무슨 결론을 얻었겠어요? 세상의 모든 돈가스는 졸라 맛있구나. 이해돼요? 자, 이 추론 과정을 생각해 봐봐요.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맞아요? 어떠한 일반화를 하는 거죠. 이 일반화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퉁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맛없는 돈가스도 어딘가 솔직히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일반화시켜서 모든 돈가스는 맛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귀납이라고 해요. 물론 수능에서 귀납 추론의 한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가스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맛없는 돈가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돌아서는 순간 저기에 돈가스 집이 또 생기고 막 그럴 텐데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귀납적 추론의 한계는 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결론을 얻어내는 방식을 우리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요 귀납만 중요해요. 그 이유는 to be continued.
이해가죠? 오늘은 귀남만 중요하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가요. 저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거의 웬만한 글을 쓰는 과정이에요. 이해가요? 그냥 웬만한 글을 하나만 미안. 자, 116페이지 오타 있어요. 연역 논증에 소크라테스를 사람이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거 고쳐주시고요. 우리는 귀남만 신경 쓰시면 된다.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글쓰기 일반의 과정이에요. 꼭 논증이 아니어도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는데 일단 저 큰 테마의 제목은 그냥 좀 기억해 두세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 계획하기. 자, 두 번째는 뭐다? 내용 생성하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하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내용 조직하기. 자, 네 번째는 어떤 단계? 실제로 구체적으로 종이에다가 혹은 컴퓨터에다가 표현하기.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퇴고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고쳐쓰기가 있어요. 내가 이거 사실 교육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강조 어저께 들은 애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잘 들어요.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 줄로 딱 요 순서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여기서 일로도 돌아가고 여기 왔다가 일로도 돌아가고 여기 왔다가 일로도 가고 여기 왔다가 일로도 가고 할 수 있는 회귀적 과정이란 말을 해요. 이 말을 못 들어봤어요? 회귀적 과정? 네, 못 들었으면 됐어요. 대략 이런 순서를 가진다. 틀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각 과정에서 뭐 하는지 볼게요. 먼저 계획하기. 봐봐. 야, 요걸 알았으면은 우리 조금 있다가 펼쳐볼 교과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손가락 끼우고 봐봐. 넘어가. 119페이지에 요새 참 교과서 좋아. 이렇게 만화도 아니고 웹툰처럼 뭔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여튼 그래. 자, 계획하기 보여요? 맨 위에. 그 다음 넘겨봐요. 내용 생성하기 보여요? 이해가요? 각 단원에서 교과서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럼 뭐 나오겠어요? 내용 조직하기 보여요? 그러면 124페이지에 뭐 나오겠어요? 표현하기. 근데 고쳐쓰기까지 는 같이 나왔어요.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이래 놨다고요. 보이죠? 이해가요? 글쓰기의 일반적 순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117페이지에서 가볍게 알려준 다음에 교과서 구성을 정말로 그 순서에 따라서 소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보여주는 글로 꾸며놨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볍게 읽기는 할 거지만 계획하기에서 뭘 하는지, 내용 생성에서, 조직에서, 표현하기에서, 고쳐쓰기에서 뭘 하는지를 읽기는 읽겠지만 저걸 외울 필요는 크게 없고 다만 교과서에서 계획하기 부분에서 소민이가 뭐 했어? 내용 생성에서 교과서에 이런 거 있었어. 내용 조직에서 뭐 이런 거 뭐 개요 짜는 거 있었어. 표현하기랑 고쳐쓰기는 그냥 글이었어. 이 정도의 틀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따 읽어봐 알겠지만 요걸 내가 무슨 춘향전 아웃편에처럼 내용 OX를 하는 건 거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문을 안 보고 지문을 보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지문을 안 보고 OX를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단원에서는 OX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해되죠? OX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권선수 계속 그렇게 던지면 졸면 내가 빈볼 던질 거예요. 머리를 향해서. 체인지. 밑에가 조심하셔. 제구가 안 돼. 어퍼컷을 때리겠다. 뭐 이종격 투비도 나오고 펀치도 나오고 좋습니다. 팔 짧아서 안 돼. 이러고 오면은 닿죠. 당연히 닿죠. 자, 117페이지 계획하기에서 뭐 한대요? 글에, 자 이것도 봐봐. 낯익은 애가 나왔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처음 나오구나. 자,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동그라미 해봐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동그라미 해봐요. 지금 어딘지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하기에서라고 내가 말했거든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그냥 이렇게 있구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쓰기, 장문, 맥락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알리는 게 목적이냐? 설득이냐? 뭐 주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주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동일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두 분석을 해야 돼요. 예상 독자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글을 공유하는, 자, 글을 쓰는 게 가령 너네가 교지에 올릴 건지 신문에 투고할 건지 교장 선생님께 건의문을 쓰는 것인지 학부모에게 알림문을 쓰는 것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예상 독자도 달라야 되지만 가령 인터넷에 올릴 것인지 글로 오든 교지에 실을 건지 학교 신문에 실을 것인지 매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요런 것 등등을 뭐라고 한다? 쓰기 맥락이에요. 다시 말해 논증하는 글쓰기는 다양한 쓰기 맥락을 고려하고 논증 요소를 잘 빼놓지 말고 포함시켜갖고 글을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요게 교육학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고 아니, 내가 봤을 때 몰라도 문제는 풀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근데 다만 틀림없는 건 너희가 몰라도 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다 쓴 개념들이 거의 시험지에 나올 거예요. 이해하죠? 거의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획하기, 글의 목적과 주제 설정, 예상 독자 특성 분석, 글을 공유하는 매체의 특성 분석 등을 토대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라. 글쓰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점검한다. 그렇대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내용 생성에서, 내용 생성에서 중요한 게, 봐봐. 내용을 어쨌든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대요? 자료 수집을 여기서 해요. 조심하셔요. 여기에서 하지 않아요. 자, 자료 수집을 내용 생성에서 합니다. 그런데 수집은 일단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이번에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상당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썼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썼을 때 거기서 얘기해주는 내용을 글에다 다 써요? 아니면 뺄 거 빼요? 너무나 당연히 뺄 거 빼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은 일단 많이 해요. 내가 700자 쓸 거라고 한다면 700자 쓰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자료를 구하는 게 아니라 1000자, 1500자 쓸 정도의 자료를 구해서 고르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어디서 한다? 내용 생성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주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 수집하고 자료의 적절성과 신뢰도를 판단하여 글을 쓸 때 활용할 자료를 선별하고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쓰기 맥락 또 나왔어요. 뭐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쓰기 맥락에 따라서 계획을 구체화한다. 자, 계획을 앞에서 했으니까 계획을 구체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담인데 내가 이번에도 아마 거의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한테 나랑 그런 톡을 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이런 과제들은 챗GPT를 일단 한번 띄워놓고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학교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실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20년 너무 같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 무슨 과제, 요새는 그래도 세상 좀 좋아진 게 있어. 수행을 집에서 해오는 수행이 없어졌잖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들 잡는다고 난리였어. 학원 숙제가 되고 엄마 숙제가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모든 수행의 평가 장면 자체를 무조건 학교에서 하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과제 만들고 그러면 멋있게 만들어주려고 난리 나요. 이게 뭐냐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난 이렇게 생각하죠. 국어 과목에서 이런 글쓰기를 준비해 온 다음에 수업 시간에 쓰게 하면은요, 챗GPT 같은 것을 우리 생성형 AI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쓸 거라는 걸 학교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생기부를 쓸 때도 챗GPT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책임은 선생님이 진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죠. 야, 나는 깜놀했잖아요. 아니, 애들 뭐 전 과목에 세트를 거의 다 써주던데. 선생님들 무슨 죄 졌어요? 애들이 입시에서 그거 대부분 그냥 안 쓰일 텐데. 내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안 쓰일 텐데 아마 선생님들 불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걸 왜 다 써줘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요. 아, 요 전형으로 어떤 요런 전형으로 인서울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은 애들만 특정 과목만 써주고 요 정도로 충분했어요. 와, 이걸 다 써주면 선생님들 불만이 엄청 많을 거고 정말 선생님들 힘들 거다. 그러면 뭐일 수밖에 없니? 복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복사해서 붙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챗GPT 같은 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각해봐. 선생님이 써주는 것도 그런데 선생님 본인들이 생기부나 이런 데에 어떤 쓰는 문장들을 챗GPT를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쓰는데 너네들 과제를 챗GPT를 보고 해오는 걸 갖고 뭐라고 혼을 내겠냐? 못할 거라는 거지. 난 지금 요번 수행의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학종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건 빨리 없어져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으로 가장 좋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답을 얻어오는 그거를 숙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숙제는 명백하게 작문하는 숙제잖아요. 이해가요? 작문해오기로 한 건데 이걸 이렇게 써오면은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주연이는 머리로 쓴 것 같거든요. 활용 안 했죠? 네가 제일 잘 쓴 걸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나 이게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티 나요. AI 쓰면은 지금은 아직은 티가 나요. 근데 아마 티 안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안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고 그리고 또 나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전에 그 설명회 갔다 와서 해준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든 애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자, 모든 애들 거를 갖다가 써야 되고, 챗GPT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세부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문장력, 애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중요해져요. 되게 중요해져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가령 너네가 어떤 책을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소감 쓰고 이런 독서록 작성하는 거 내년에 하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다 만점 줘요. 그러면 이거 갖고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전상규가 똘똘하게 독서를 되게 잘하는 아이인지 이채원이 잘하는 아이인지 솔직히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외대 입사만 했던 분이 그런 PPT 띄워놓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되게 인상적인 거라고 하면서 한 줄을 보여주는 거야. 이 학생은 궁금함의 어떤 시작과 끝을 모두 독서로 해결하는 정도로 독서에 관심과 흥미가 높은 학생이에요. 너무 인상적인 문장입니다. 이런 거 챗GPT가 못 만들어주거든. 그리고 걔를 정말로 잘 관찰하고 걔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말이거든. 이런 문장을 얻지 않으면은 선생님들 행정 업무만 늘어납니다.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런 문장을 써줄 수 있는 애는, 그리고 써주고 싶은 애는 뭐 한 학년에 뭐 한 100명 되겠어요? 그리고 그 전형으로 정말 유의미하게 가는 애가 그 몇 명밖에 없을 것인데 그걸 갖고 250명을 다 써주고 있으니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은서라는 애가 체육에서 뭐 그렇게 특별한 뭐가 있겠어요? 얘가 음악에서 뭐가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요? 제가 과학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걸 왜 다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챗GPT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복붙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도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실까? 선생님들한테 잘하세요.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너네들 입장도 그렇잖아. 너네들을 평가하는 게 GPT 활용 능력이 아닐진데 국어가. 사실상 GPT 활용을 되게 잘하는 애는 숙제를 편하게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애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이건 뭘 측정하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아마 몇 년 안에 일어날 거예요. 몇 년 안에 일어날 거예요. 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습 부담 때문에 학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빨리 읽으시고요. 자, 어쨌든 계획하기가 그런 단계인 것이고 계획하기 그런 단계인 것이고 그냥 앞에 앉으세요.
자, 내용 생성하기, 자료 수집, 선별, 계획,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스톱 펴. 자, 117페이지. 자, 이렇게, 수집하고 선별한 것을 갖다가 이제 뭐 하는 단계라고요? 내용 조직하기라는 단계예요. 조직하기에서 뭘 한대요?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서 논증 구조를 세운대요. 그런데 우리 이 말이 또 이제 또 나왔다는 게 눈치채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뭐요? 주장, 이유, 근거요. 주장, 이유, 근거 뭐라고요? 논증 요소예요. 자, 지금 내용 생성에서 무슨 걸 하고 있는 거야? 논증 요소에 따라서 뭘 한다고요? 논증 구조를 세운대요. 선생님, 논증 구조를 세운다는 게 뭔가요? 몰라도 된다고 했죠.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이따가 교과서 페이지 넘겨서 요 단계에서 소민이라는 애가 뭐 하는지만 보면 돼요. 이건 내신입니다. 보면 되겠죠? 그 각각의 단계에서 소민이가 뭐 하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요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용 조직하기 두 번째, 서론본론 결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서론본론 결론 형식으로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래요. 앞부분에 지금 한 45분 정도 녹화한 것 같은데 그건 이따 올려줄게요.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하래요. 개요 작성 쪽이 우리 쪽에서는 핵심이에요. 아셨죠? 다만 통일성, 응집성은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줄게요. 학교에서 안 말씀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은 좀 쉬운 개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선생님이 과일을 좋아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마트나 우리 뭐 그린마트나 이런 데 가면 과일 코너를 꼭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제철 과일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뭐 수박도 사고, 어떤 때는 딸기도 사고, 어떤 때는 멜론도 사고, 뭐 어떤 때는 뭐 망고도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 웃기는 건 이게 과일 코너 옆에 그 회 코너가 있어가지고 이제 과일 코너 갔다가 회도 그 모둠회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돌아오는 길에 과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해가지고 과일 뭐 어떤 건 즙을 내서 주스로도 먹고 어떤 거는 생으로 잘라서도 먹어야지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다 한 편의 글이라면 어떤 거 빼야 될까요? 회 얘기 빼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선생님이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요? 회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의식의 흐름 때문에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제에서 벗어나잖아요. 이 말 이해하죠? 이때 통일성을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아프다 싶게. 자, 아프다 싶게. 뭔지 알겠죠? 자, 통일성이 뭐라고요? 주제에서 어긋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장이나 문단들이 주제로 모아지는 것이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계없는 게 나오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통일성의 어긋남으로 삭제한다 라고 말한다고.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응집성은 뭐냐면 이게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너희들 글을 보잖아요. 정말 대체로 응집성이 떨어져요. 대체로.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쓴 걸 봤을 때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딱 요 말.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주제에서 어긋나는 건 없는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문장과 문장 간에 좀 느슨한 느낌이 들고 이 말 다음에 이 말 중간에 뭐 좀 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껴줬거나 여기서 그리거나 그러나 같은 거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붙여줬거나 그러나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붙였거나 이런 거 있어요. 왜? 가독성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응집력이라는 건 뭐야?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줄이 밧줄처럼 단단해지는 게 응집력이라고요. 이해돼요? 글의 응집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장과 문단과 문단 사이에 어떤 연결 관계가 어떤 논리적으로 조밀하지 않고 느슨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속어 같은 걸 잘못 쓰거나 써야 될 때 안 쓰거나 뭐 이랬을 때 응집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냥 그건 용어로만 알아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네 번째는 뭐야? 표현하기에서 비로소 뭐를 합니까? 초고를 작성해요.
첫 원고죠. 초고는 당연히 고쳤을 것을 거의 전제로 해서 쓰는 거예요. 자, 초고를 작성하고요. 자, 쓰기 맥락 또 나왔어요. 쓰기 맥락 아까 뭐라고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이런 거예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맥락과 내용을 고려하여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그래서 우리도 뭐 이번에 뭐 서리적 표현을 넣으라는 둥, 대꾸법을 하나 넣으라는 둥 막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글과 글을 공유하는 매체를 고려하여 그림, 도표, 동영상 등의 보조자료. 이거는 이번에 뭐 없어요. 자, 표현 과정을 점검하여 뭐 글의 내용, 표현 조직, 전개 방법, 조정하기 뭐 이런 말 나왔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 고쳐쓰기. 이거 태부죠. 그런데 여기는 이거 하나는 되게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글을 고쳤을 때 이거는 순서예요. 단위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순서로 고쳐요. 이건 순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가령 토요일반에 어떤 친구가 처음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맞춤법 틀린 것도 되게 많이 보여. 얘가 그럴 때 생각해봐. 내가 맞춤법을 지적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왜? 방향이 틀렸는데. 지금 그걸로 지적해봤자 별 소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가령 우리가 한 이 정도 되는 길이의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은 처음에 내가 고쳐 쓰는 것은 글 전체 어떤 주제가 명확한지 흐름은 이상하지 않은지 글 전체를 먼저 보고 이해가요? 그러고 나서 문단과 문단 사이 연결은 적절한지 끼워 넣어야 될 문단은 없는지 문단 수준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문장의 비문법적인 문장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맨 마지막에 맞춤법 띄어쓰기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단위부터 봤는데 막상 맞춤법 다 고쳐놨더니 근데 그래 방향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쳐쓰기, 퇴고라고 하는 고쳐쓰기에서는 순서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면서 고쳐쓰는 것이다라는 것은 요거는 좀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쳐쓰기의 원리에 이런 게 있다는 말은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말이에요. 추가할 거 추가하고요. 지울 거 지우고요. 위치 새로 잡아야 될 거 새로 잡고요. 그래서 추가, 삭제, 재구성 혹은 재배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있나보다라만 아시면 돼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새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게 쓰기 윤리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기 윤리를 고려하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챗GPT 얘기했지만은요. 너네들이 어떤 제재를 만들거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챗들 혹은 생성형 AI,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문제라 그것 자체를 사용하지 말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다만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꼭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윤리를 고려하는 말은 뭐예요? 출처가 있으면 출처를 밝히고 이것들이 가령 챗GPT에서 나온 이미지를 사용한 거였으면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고 이해합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쓰기 윤리, 표절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쓰기 윤리를 잘 지켜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쓰기 윤리에 개인적 쓰기 윤리가 있고 사회적 쓰기 윤리가 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당신은 개를 키우자 여기 있나요? 하는 글에 대해 가지고 소민이라고 하는 애가 논증하는 글을 쓸 거예요. 이해가요? 소민이라고 하는 애가 논증하는 글을 쓸 건데 이 소민이라고 하는 애가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어떤 단계별로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 단계별로 과정별로 살펴볼 거고 특히 4에서는 뭐야? 구체적으로 완성한 초고를 보면서 줄 거다. 그래서 이건 좀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학교 지문 자체는 초고만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앞단원에 나오는 것들이 보기제 시험 문제나 선택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3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문제일 거기 때문에 자,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야, 어떤 재미로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때도 물어본 것 같지만 강아지를 키운다. 맞네요. 여기 4명이에요. 고양이. 기타 동물. 그럼 일단 여기는 없어요. 자, 오케이. 오늘은 강아지에 초점을 줍니다. 자,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소민이는 유기견에 관한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보고 유기견이 뭔지 알죠? 버려지는 개들입니다. 유기견이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자,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소민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논증하는 글을 쓴 거였다. 소민이가 글을 써서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자. 자, 기사를 봤나봐요. 저 여자애가 소민인 것 같은데 저 걔는 왜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왜 있을까요? 옆에 걔. 저거 무슨 게 있지 저거? 네? 허브요? 허브라고 불러요 저런 애들. 자, 버려줘도 갈 곳이 없어요. 동물 보호도 포화 상태에 불쌍해라. 신문 기사에 나타난 유기견 관련 자료래요. 올해도 어김없이 관광지나 인적이 드문 시골에 유기된 동물들이, 유기는 버려졌다라는 거야. 유기된 동물들이 속출했다. 잇따라 나갔다. 매년 버려진 동물들로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포화 상태며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관한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야, 1년에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이 추석 전후예요. 설도 아니고 추석 전후. 고속도로 가다 버리고 가는 게 그렇게 많대요. 난 진짜 어저께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분노하게 되는데, 추석 전후 뭐 휴게소에 그냥 놓고 가고, 그러니까 실수로 놓고 갔다고 하기엔 너무 많다는 거지. 고속도로 버리고 가고, 어디 산속에 갑자기 차 들어갔다가 나오면 동물 버리고 오는 거라고. 진짜 너란 인간이 그렇게 한번 버려져야 돼. 라고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버려져. 그냥 야 그렇게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늙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적을래나? 오래전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양한지 뭐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병이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있을 거예요. 없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픈 개일 가능성이 난 좀 있다고 생각하죠. 성격이 이상한 개거나. 근데 아니 그러면 방법이 그렇게 길에 버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 이건 진짜 개빡쳐. 개 하여튼간에 엄청 빡쳐. 개를 존중해줘야 돼. 자, 오른쪽에 무슨 SNS인데요. 유기견 관련 자료, 비글 수컷 10kg 21년생 고속도로 휴게소. 입양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키운다고 손든 사람들은 처음에 강아지를 데려온 것을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음에 데려오게 됩니까? 구매. 저도 구매. 아, 다 구매입니까? 여기는? 다 건강하게 잘들 있죠. 그렇죠. 네. 시훈의 강아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서준이의 강아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주 봐요. 난 우리 동네 강아지 많이 봐요. 하프머니들도 팔로우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근데 그게 있긴 있어요. 내 친한 선생님도 걔를 오래 키웠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야. 얼마 전에. 강아지도 그 말을 쓰나요? 무지개 다리를. 하여튼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새로운 강아지를 들였는데 얘는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아파가지고. 학원 선생님들 보통 이렇게 주말 빼고는 아침에 안 일어나요. 나는 애기 때문에 일어나지만은 보통 이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고 밤 2, 3시까지 일하거나 놀거나 하다가 9시, 10시에 일어나고 이러는데 나야 이제 뭐 애기 학교 가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8시에 일어나지. 2시쯤 자서.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1시 전에 할 때는 뭐 죄송하지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형님 뭐 안 주무세요? 그러고 그냥 용건 보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안 보면 다음날 보면 되죠. 그리고 너네가 나한테 카톡 보내는 건 그렇게 안 미안해도 되는 게 알림을 안 해놔요. 네, 안 해놔요. 다만 내가 근데 만약에 너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네 대체로 다 12시 넘어서 문자 보냈는데 내가 뭐 1시, 서준이 되게 예의 갖춰서 잘 보냈어요. 1시 넘어서 보내면서 선생님들 내일이라도 확인해 주시면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바로 일자 없어져서 좀 놀라지 않았어요? 깬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앞에 있어요. 수업 준비해야 돼서. 근데 내가 만약에 12시 넘었는데 안 없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림을 안 해놔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보내시고요. 질문 같은 것도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보면 답하고 그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실시간 답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주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PC 앞에 있으면 PC 버전을 깔아놨으니까 이렇게 올라온다고 문자 보내면. 그럼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답하자. 선생님 11시 반인데 선생님 주무실 시간 아닌데 왜 카톡 그렇게 안 보세요? 야식 먹을걸? 주나?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딴 거 할 일은 없어. 그때까지 야구하지도 않을 거고. 대체로 야식 먹고 있는 거야. 강아지들을 일단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겁이 나서 나도 키우겠어. 여러 가지로. 겁이 나서. 야, 그 밑에 유기견 발생 현황. 강아지가 도표를 보고 있었구나.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 같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보내주면 안 되는데.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인데 난 저게 진짜 자료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년 자료인데 이거 대충 생각해봐라. 2022년도 8만 마리야. 유기견이. 아니 그러면 심지어 2019년은 이게 코로나랑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만 2천 마리래요. 아니 그러면 야 우리가 1년이 365일이야. 대충 생각하면 8만 마리라고 쳐도 하루에 200마리가 넘게 버려진다는 거야. 20마리가 아니라 하루에 200마리가 넘게 유기견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의 대충 생각했을 때 거의 1시간에 10마리 정도 가까이 버려지는 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좀 안 믿어지는데? 너무 많지 않나? 하여튼 간에 그렇다는 거야. 이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300마리 가까이 버려진다. 인간이냐 이게? 맞잖아. 300 곱하기 300 하면 9만이잖아. 그러니까 365니까 좀 적겠지만 250마리 이상은 버려진다는 거야. 대충. 어린이 했을 때. 250마리 버리고 하루에 24시간이니까 1시간에 10마리 이상씩 버려진다니까 지금. 저 개버리러 간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 자, 옆에서 제가 소민인가 봐요. 어디 같지 않나? 하여튼 소민인가 본데요. 자, 깨야 로소민이라도 줘야지. 얘한테 미안하지만. 자, 해마다 왜 이렇게 많은 유기견이 발생하는 걸까? 개에 관한 지식과 책임감 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문제야. 소민이가 판단한 유기견 발생 원인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안 나와요. 이제부터 봐. 자, 첫 번째 글쓰기 단계 뭐라고요? 뭐하기? 계획하기.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다 쓰면서 우리가 읽었던 걸 다 외울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안 외워도 되는데 옛날에 여기서 서술형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할 때는 외웠어야 했어.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거야. 야,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해야겠고 이런 말하고 틀린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시시콜콜하게 외워야 돼요?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하지만 학교에서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자, 다만 요 각 단계의 순서는 알아두시라.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교과서에 뭐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놓으면 될 거다. 이해해? 자, 계획하기예요. 소민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견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해 자, 주장이 있어야 되죠? 주장이 뭐예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 라는 주장을 담아 글을 쓰겠어. 이게 자, 논증 요소 중에 뭐예요? 주장이에요. 이해됩니까? 서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 참석입니까? 나는 시험 봐서 통과할 자신 있다. 운전면허 정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네. 학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슨 학원이 생기겠어요? 막 돈 없으면 못 키우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시험에 통과를 못해서 못 키우는 사람 나올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학원이 생기겠어요? 야, 그게 지금 이것 때문에 학원이 생기고가 너네는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려견을 너무나 많이 키우면서 우리 동네에도 가장 많아진 게 내가 봤을 때는 애견 미용이에요. 되게 많아요. 목욕시키고 손톱, 털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까지 많은 일이 610초 많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동네에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라는 주장을 담아 글을 쓰겠어 라고 얘기했고 소민이가 아주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주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반짝거리면서. 쟤는 왜 저래? 하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런데 막상 글을 쓰려니 어떻게 써야지 막막하네 했을 때 핸섬 가이가 나타났어요. 핸섬 가이가 나타나서 권상규랑 좀 비슷한 생겼네. 머리 스타일이. 그잖아요?
초코송이. 예. 저 남자의 말을 상주어 좀 해주시죠. 표정이랑 비슷하네요, 말투. 어떻게 해야 논증하는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쓰기 계획도 잘 세워야 하지. 글쓰기를 계획할 때 고려할 점. 아까 나왔던 거야. 자, 우리 알아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저런 걸 뭐라고 해요?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해. 자, 그러면 글쓰기 계획을 세워볼까? 자, 저 4개, 저것도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뭘 고려하고 있어요? 쓰기 맥락이요. 이해돼요? 자, 주장.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 목적.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필요성을 알린다. 독자. 우리 지역 주민들. 매체는 SNS. 그래요. 지역 주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니까 효과적인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전략을 세워야지. 내가 미리 얘기해요. 이건 내신이니까요. 효과적인 논증 방법을 사용해야지. 효과적인 논증 방법, 효과적인 논증 방법, 효과적인 논증 방법, 효과적인 논증 방법을 이따가 소민이가 귀납 쓸 거예요. 알죠? 이따 귀납 쓸 거예요. 내신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너네 실력은 뭐예요? 아, 이거 봤을 때 귀납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 내가 눈치채야 되는데 우리 내신이니까 귀납 쓸 거예요. 아, 모델력 테스트 결과 나왔는데 시험 끝나고 공지하겠습니다. 아, 참. 이번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번이랑 비교했을 때 더 나쁜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유심히 안 봤어요. 네. 잘 본 사람 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훑어만 봤어요.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우리가 본 내신인데 지금 그걸 보고 앉아서 해석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추석 끝나고 돌아오는 그 주에 좀 부담 없이 해야 되니까 그걸 해볼까 지금 생각 조금 갖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4일은 수업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4일, 5일은 수업 안 할 거야. 지금 오지도 않을 거잖아요. 4일 5일이요? 10월 4일, 5일은 당연히 안 할 건데 10월 11일, 12일부터 정상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말이겠죠? 그리고 너네 기말 범위는 양적으로 되게 많을 거고 문법이 100% 도단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소단은 2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여유가 안 많아요. 이번에는 한 6주, 5주, 6주 하고 내신 너네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기말은 2단하고 들어간다고요. 범위 훨씬 많을 거예요. 수학여행 없죠? 체험학습 뭐 당일치기잖아요. 이건 어차피 평일날 갔다 온 거니까. 아, 그리고 이거 잠깐 요거 여담인데 여담 이따 할게요. 쉬는 시간 끝나. 자, 또 많은 사람이 보는 SNS에 올릴 때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겠지. 쓰기 윤리 지키면서. 좋아. 이제 글쓰기 계획을 세웠으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해보자. 예, 뭐 예쁜데 비척전해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고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단계였어요? 계획하기 단계였어요. 맥락을 고려해서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뭐 일단 쓰기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치는 것이 계획하기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내용 생성에서 뭐 다루는지 보세요. 자, 내용 생성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 요 자료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 이 중에 전부 넣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중에 일부 자료는 아마 문제에 쓰일 거예요. 5개 다는 안 쓰일 것 같고요. 일부 자료는 쓰일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쓰일 수 있어요. 자, 자료가 잘 봐라. 1, 2, 3, 4, 5예요. 보여요? 보여요? 자, 그런데 내가 미리 얘기해요. 1, 2, 3, 4, 5 중에 내신이라 그래요. 이게 사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근데 1, 2, 3, 4, 5 중에 4는 안 쓸 거예요. 아시겠죠? 4는 안 쓰고 4는 빼고 딴 걸 넣어야지라고 좀 이따 소민이가 계획할 거예요. 왜냐? 왜냐? 내용 생성은 자료 수집하고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이해되셨죠? 봅니다. 첫 번째 자료 1, 인터넷 게시판. 자, 뭐라고 써있니?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토대로 저 밑줄 보나요? 반려견을 기를 때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밑줄 보나봐요. 왜 그라고 할까요? 자격시험 의무화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죠?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자격시험 의무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얘의 주장이잖아요.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요 내용이 뭐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그러므로 자격시험을 의무화하면 관련 지식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쌓인 채로 개를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인터넷 게시판을 봤더니 글쓴이는 생략하고요. 강아지가 집에서 잘 노는데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내가 난 걔를 안 키워봐서 몰라서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우울하고 창밖만 보면서 한숨 짓고 있는 그런 강아지가 있으면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에서도 발발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막 긁고 가서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당기고 막 이런 개들이 있는데 이런 밖에 나가서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나요? 그럼 글쓴이는 네. 3주 동안 침대에서 감금 당해야 하는 거죠. 아니요, 매일 가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3주 동안 안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매일 나가야 하나요? 매일 가야죠. 그래요? 왜요? 매일 가야죠. 자, 우리는 주장을 할 거면 이유와 근거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뭔데? 너도 당해봐라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강아지들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네. 활동성도 많고 네. 그런데 네. 집에만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뛰어놀려고 하면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아지의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이 매일 합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매일까지는 아니고 봐봐요, 지도 매일 안 하면서. 지도 매일 안 하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난 지금 매일 해야 되냐라고 얘기 묻고 있잖아요. 매일 나가줘야 되느냐고. 개에 따라서 너네는 얼마 가나요? 하루 2번. 네. 이게 너무 자주 나가다 보면은 네. 얘가 밖에서만 똥을 싸거든요. 바뀌어요 그렇게 체질이. 네. 그러면은 안 나가면 안 싸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게 조건화가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얼마마다 시킵니까? 저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데가지고 산책이라고 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싸고 데리고 산책 한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똥을 3일에 한 번밖에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 똥을 산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데리고 나가서 그냥 싸고 똥 싸러 나가는 거는 매일 하는 거고 산책해서 좀 돌고 이러는 거는 한 2, 3일에 한 번씩 한다. 아, 그렇구나. 걔는 다 사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 먹이는 걸 먹으면은 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일리가 있어요? 시골에서도 네. 시골로 얘기해요. 그럼요. 그건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종마다 달라요. 그 진돗개 같은 아니 거. 진돗개 같은 건 면역력이 좀 괜찮아서 그냥 아무거나 줘도 되고. 네, 근데 소형견이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걔네들은 그 면역력이 나는 그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들은 정말 개, 고양이도 밥 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생각도 드는 거지. 아니 개가 그렇게 답답할까봐 산책을 자주 시켜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개가 한평생 한 10년 살 때는 10여 년 사는데 다양한 음식의 맛을 보여주려고는 안 할까? 근데 과일이랑 고구마는 아, 그 정도 줘요? 과일도 포도는 또 주면 안 돼요. 혹시 이 시간에 포도 자체를 포도 자체가 안 되는 뭐 먹는 순간 죽. 개가요? 그래요? 먹는 순간 죽어요? 야채도 그 정도는 아닌데. 먹고 좀 심장에도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된다고요? 포도 먹고? 그냥 먹까? 이렇게 된다고요? 먹으면 안 되는 게 항상 이상한 겁니다. 아, 그래요? 난 못하겠다. 사료만 주는 게 편하네요, 그냥. 편하네. 혹시 뭘 잘못 줬다가 큰일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어때요? 고양이 먹는 거. 먹는 거예요. 어. 근데 뭘 먹으면 안 돼요? 아 강아지랑 근데 비슷해요. 어때요? 먹으면 죽어요?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고양이도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와, 그래요? 나 이게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요? 초콜릿도 안 돼요? 초콜릿도 죽는다고요? 근데 강아지 초콜릿 먹는 강아지 먹는 초콜릿 본 적 있는데? 저는 강아지랑 저희가 먹는 걸로 여기 봐요. 강아지용이 따로 있어요? 강아지 소주라고 맥주도 있어요. 미친 세상. 내가 전에 무슨 나 서초에 있을 때 편의점을 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안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GS25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되게 새로운 어떤 그 젤리가 있길래 정말로
우리 딸내미 주려고 몇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계산대로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잘 아니까 사장님이 개 키우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아니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개젤리만 줄 거였어. 개껌인가? 개젤리인가? 그거 먹었어. 근데 개간식 잘 나오는 걸 사먹고 먹을 수 있어요. 사료 먹고. 아, 그렇겠죠. 개가 더 좋은 거 먹을 가능성이 간식을 먹고. 있죠. 영양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모르고. 여담으로 네. 한 가지 얘기하자면 네. 저희 걔한테 간식을 주면 네. 저희가 그거 먹고 살짝 이제 똥에 영양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아 근데 너네가 잘 모르는 게 똥을 자기 똥 먹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서 너네 이거 100% 웃을 것 같은 데는 웃을 일이 아닌 게 똥 먹는 개 연합 이런 거 있어요. 똥 먹는 개 보호자 연합 이런 거 있어요. 어처구니 없죠? 근데 진짜 어디서 봤어요 내가. 고양이는 안 먹어. 먹겠네요. 고양이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고양이 근데 좀 이렇게 고양이는 종류 뭐예요? 한 마리는 아,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네. 렉돌이고 모르겠다. 털 긴 거랑 네. 한 마리는 털 짧은 싸우진 않아요? 싸워요. 싸워요?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아 그전 말고 맨날 서로 때려요. 그럼 말려요? 하지만 아 말리는데 안 들어요. 안 계속 들어요? 냅둬요. 그래도 애교는 부려요? 너한테 와서? 네. 고양이도 그게 좀 잘 없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가지고 지 살길 살아서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지의 자기 삶을 살잖아요. 밥이나 달라 집사야 뭐 이러고 그냥 지 살길 살잖아요. 그건 궁금했어요. 정말 매일 산책이 정말 그 운동량 방 안에서도 엄청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둬놔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 산책을 가야 될 필요가 과연 있는가가 궁금하기는 했어요. 이 초보맘도 그랬던 것 같고 강아지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데 종류와 비용을 알고 싶어요. 강아지가 발을 자꾸 핥는데 내버려뒀더니 염증이 생겼어요. 강아지도 피부병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게시판을 통해서 소민이는 뭐를 얻어내는 거야? 지식이 필요하다. 이해되죠? 지식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개를 키울 때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키우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죠? 왜? 얘가 주장할 건 결국 뭐예요? 반려견 자격시험을 의무화자입니다. 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반려견 자격시험.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개들이 막 시험 보면서 너 통과 못하면 똥개야? 뭐 이러고 반려견 자격시험이 아니라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 걔 때문에 오늘 즐겁네요. 두 번째. 자, 서울시 통계자료인데요. 이것도 밑줄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윗부분에. 잘 봐봐.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음민원 접수 영향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 자, 요걸 봐보세요.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거기 거나요?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에 밑줄 거나요? 걷어요? 그러한 이유가 있다. 자, 밑에 보니까 소음민원이 서울시에서 25개구에서만 2015년부터 대체로 1,500건 내외가 나왔다 이거지. 나 생각해봐. 반려견에 관한 민원이 이것저것 있을 수 있는데 소음 관련된 것만 서울시에서 저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50건씩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백구동에서는 심해요. 그러니까요. 심하다면서요. 청년에도 올라왔어요. 뭐 낮에 나가시는 고양이도 엄청나게 큰 개가 짖는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나는 그거는 못 느끼고 있어가지고 우리 동에서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적은 없어서 고양이는 밖에 있는 고양이들이 가끔 발정난 고양이들이 뭐 이러는 거가 네, 가끔 있을 뿐이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은 딱히는 없어요. 소음 민원이 저렇게 많대요. 그러면 자 잠깐 뭐를 먼저 봐야 되느냐? 자료 5를 먼저 봐요. 왜? 네, 신이 났어요. 자, 자료 5도 소방청 통계 자료인데 그 위에 밑줄 글 준비하세요. 뭐에 그라고 할까요? 개 물림사고 환자 이송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 자, 여기다 똑같이 보여요.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자료 2의 밑줄 그은 부분과 자료 5의 밑줄 그은 부분이 똑같죠? 이해돼요? 똑같죠? 자, 저런 사실들을 대비 심판 저런 사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야, 개 물림사고 일어나는 거 봐라.
개 소음으로 인한 미로를 봐라. 보호자들이 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귀납할 거예요. 이해되죠? 논증 이것저것 나오지만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귀납만 일단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유. 다시 위로 올라가요. 신문기사요. 3번. 자, 독일에서 반려견 자격시험을 의무화한 이후에 개물림 사고가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래요. 독일 니더작센주에서는 2013년부터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이 시험을 실시한 후 니더작센주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현저히 감소했다. 그렇구나. 자료사, 잡지. 반려견을 키우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려 반려견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대요. 저 강아지는 아주 신나게 뛰고 있습니다. 반려견 한 마리를 1년간 키우는데 발생하는 탄소량은 대형 자동차 연간 탄소 배출량의 2배가 넘는다. 뭐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자, 그럼 반려동물이 환경 오염의 주범일까? 이 문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들이 해결해 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키우는데 방구를 못 끼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수령을 못하게 해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 내용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에 쓸 수 있는 자료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쓸 거라는 거지. 저 내용을 억지로 꾸겨넣으면 아마 통일성에 어긋나는 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소민이가 노트북을 쳐다보면서 왼손에 턱 꼬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사는 반려견과 관련된 자료이지만 쓰기 맥락에 맞지 않아요. 이 글의 목적이나 주제랑 안 맞겠죠? 이해됩니까? 아마 목적이랑 주제랑 내용이랑 안 맞아요. 대신 사용하지 않겠어. 대신 유기견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추가해야지. 그 내용은 지금 여기는 없는 자료인 거죠. 여기 1, 2, 3, 4에는 없는 자료인 것이에요. 자, 어쨌든 딴 거는 볼 필요 없고 121쪽에요. 소민이가 자료사를 제외한 이유만 잠깐 보세요. 자료사의 경우 글의 주제인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는 내용과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자, 삭제해야 되는, 안 써야 되는 자료를 넣은 이유는 뭐예요? 내용 조직하기에, 내용 생성하기에서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별해야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예요.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 어디서 왔더라? 주장 이유 근거 뭐야? 논증 요소. 이해되죠? 주장 이유 근거 논증 요소.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쓰기 맥락. 뭐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었다. 저 단어들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 논증의 구조를 세우고, 자, 지금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게 논증의 구조를 세운 건가 봐요. 논증의 구조를 세우고 그 밑에 개요 썼어요. 저 개요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주장,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 자, 논증 요소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이유 1, 2가 있는데 1.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자, 키워드를 뽑아서 말하면 이유 1은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반려견한테 안 좋고가 1번, 다른 사람에게 안 좋고가 2번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머리에 넣자는 거예요. 자,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반려견한테 안 좋고. 그 다음에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고. 어쨌든 이건 주관적이에요. 이해가죠? 하지만 이 주관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자, 밑에 근거 1. 반려견 관리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질문하는 아까 봤던 그 게시판. 허봐라.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개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거다 이거야. 두 번째, 유기견 발생 현황 자료. 아까 1, 2, 3, 4가 없었지만 4를 지우고 딴 걸 추가해야지 했을 때 갖고 올 자료가 뭐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 때문에 개들이 버려지면 개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이해가? 자, 오른쪽에 자, 이거 귀납 쓸 거야. 왜? 개물림 사교 통계 자료, 소음 민원 자료. 됐죠? 이해되죠? 저것들을 토대로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뭐를 활용한다고요? 귀납이요. 이때 개요 봐요. 이 개요는 분명히 수정하거나 해가지고 출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으로 갈 거고요. 서론,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필요성. 이게 뭐야? 주장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주장이에요. 사랑스러운 강아지 모습만 보고 쉽게 반려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반려견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책임감이 필요하대요. 오케이? 자, 본론으로 와서 자, 1번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유 1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근거 1. 보호자의 무지로 반려견의 건강이 위협받는다. 아까 그 게시판 글들. 무책임한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유기하는 문제. 이게 뭐야? 근거 2에 유기견 발생 현황 자료 추가하겠다고 말한 거. 자, 그 다음 큰 2에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번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자,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거나 소음 인원이 접수된다는 건 사회적 갈등 유발 요인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한 이유에 대한 근거, 무슨 논증? 귀납 사용했다.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뭐까지 고려하는 게 논증 요소라고 했냐면 예상, 반론, 그리고 반박이요. 자, 예상, 반론. 자격시험을 본다고 저게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예상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겠다? 독일 사례를 갖고 오겠다. 기억나죠? 아까 독일 무슨 주 사례 갖고 오겠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여 반박하겠다. 결론, 시험 실시하자.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됐죠? 넘어가요. 이제 이 글을 쓴 걸 읽으면 되는 건데 이게 고쳐쓰기랑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쵸? 고쳐쓰기랑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쓴 부분을 일부러 두 부분 해놓고 그거 고칠 거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읽고 쉬는 시간 가요. 자,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요. 봐봐, 이거 계속 나오잖아. 뭘 고려하라는 거야? 쓰기, 맥락을 고려해요. 이해가요? 쓰기, 맥락을 고려해요. 논증하는 글을 쓰고 내용과 형식을 점검하여 고쳐 쓴다. 제목, 반려견 보호자 자격 시험을 의무화하자. 근데 처음에 보라색 형광펜 되어 있죠? 삭제할 거라는 거죠. 저 주제에 초롱초롱 동그란 눈에 까맣고 예쁜 코, 보들보들 윤기나는 털,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 필요 없다는 거죠. 에바야. 이런 거죠. 에바야. 저런 거죠. 왜 들어가? 반려견은 귀엽고 깜찍한 외모와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반려견과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며 섣불리 개를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려견의 보호자가 되려면 개에 관한 지식과 돈도 많이 든다면서요?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예, 비용 부담, 그 다음에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산책을 나도 산책 좋아하지만 내가 개 때문에 반드시 산책을 해야 한다면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뭐 비 오는 날 빼고 다 나가는 셈일 거 아니에요. 대체로 비 오는 거고 하는 게 아니라 눈도 또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안 좋아해? 눈 오는 거? 개가? 좋아하죠? 개한테 눈이 잘 안 보인대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내려오고 차가운 그런 느낌이 뭔지 모르고 좋아하고 퍽퍽 피부 그냥 좋아하는 거라는데 모르겠어 사실인지.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개를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준비가 안 된 채로 반려견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상황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 자, 주장!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여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울 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됐어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는 까닭은 첫째, 자 봐봐. 본론 1에서 뭘 다루기로 했죠? 개요를 생각했을 때 개한테 안 좋다. 본론 2에서 뭐 하기로 했죠? 다른 사람한테 민폐다. 기억나요? 자, 본론 1. 첫째,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누구를 힘들게 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반려견 관련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강아지를 꼭 산책시켜야 하나요? 강아지 예방접종의 종류와 비용을 모르겠어요? 관리를 안 해서 염증이 생겼어요 등과 같이 반려견과 관련한 지식을 질문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반려견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시험 도입의 어떤 근거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니? 급기야 개를 입양한 후 쉽게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파양한다는 말은 원래는 뭐냐면요, 양자로 들인 어떤 자식을 갖다가 인연을 끊는 걸 파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동물들을 갖다가 뭐 다시 뭐 보도 같은 데로 보내거나 이런 걸 이제 파양이라고 하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유기랑 크게 다르진 않죠. 이 글의 맥락에서는.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에도 8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생겨나. 와,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에 근 250마리 이상 생기는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유기견을 보호하는 공간과 인력이 점점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조된 유기견들은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대부분 안락사됩니다.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은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 반려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 이번에는 이 시험 왜 필요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지식을 주자. 뭐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해돼? 자,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자 이번엔 누구에게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돼요. 보호자가 바깥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아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많아요. 우리 동네 개들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나는 개인적으로 개를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어서, 무서워하지 않아서 뭐 크게 걔가 좀 안 하고 와도 뭐 밤에 늑대 같은 개가 아니면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뭐 무서워하는 사람은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네 집 개들이 귀엽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나 목에다 줄로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실제 물고요. 진짜 그 개를 안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개주인들이 가끔, 모든 개주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견주들이 하는 말 중에 너무 싫은 말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네 개니까 너네를 안 무는 것이지 남은 물 수 있어요.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무서운 개를 키워도 뭐 너네들 개들 내가 뭐 보면 다 귀엽고 그러니까 너네 개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나게 큰 개거나 그 어떤 그 사냥개 같은 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야 개취니까 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이나 이렇게 차게 하는 거 그거는 해줘야 된다. 나 뭐 입마개까지는 둘째치더라도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자 자료 활용하는 거 2016년부터 자 개 물려 이송되는 사고가 저렇게 많이 접수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갖고 내가 OX를 안 하는 이유 알겠죠? 저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또 반려견이 짖거나 뛰어다니며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자가 방치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집에 없을 때가 문제죠. 그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는 그 사이에 우리 개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노래를 부르는지 뭐 성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거는 사실 자격시험 본다고 될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 소음에 관한 민원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호자가 반려견이 짖는 원인을 파악하고 꾸준히 훈련하면 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소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짖게 만들 수 있어요? 고양이 안 울게 만들 수 있어요? 조용히 해. 고양이 안 될 것 같은데? 개는 돼요? 어려워요? 절대 안 돼요? 일시적으로 한 3분 정도 조용히 시킬 수 있어요. 평소 조용히 시키려면 계속 먹을 걸 줄 수도 없고. 이걸 해결한다고 목줄에 전기 충격기 기질에 발동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못 짖게 하려고요? 네. 아,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일부적인 문제가 네. 없어졌어요. 그거는 좀 곤란해요. 사람 끼고 있던데. 좀 참고 있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네, 참고 있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뭐 중성화 수술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강아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강아지도 해요? 그렇죠. 잔인하다.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개, 고양이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사는 고양이 또 발전기 때 너무 힘들걸요? 지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둘다 둘다 암컷이에요. 감당할 자신이 없잖아. 나중에 늙으면 시골에서 마당에서 똥개나 한 마리 키울까? 아무거나 한번 처먹어. 남긴 거 먹어. 뭐 이러면 되는 개나 하나 키울 생각이 있는데 목욕, 네가 씻고 와. 뭐 이런 개울가 가서 씻고 와. 뭐 이럴 수 있는 개 좀 키우고 싶고. 너무 똑똑하고요. 그럼 로봇인가? 로봇 키우는 게 낫겠네. 스스로 충전해. 귀찮은데. 자, 물론 자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올 거야? 예상, 반론. 하지만 우리나라요 독일 사례로 반박할 것이다도 알아요. 맞죠? 자, 물론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보호자 자격 시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반려견을 책임있게 돌보는 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이 있는데 안 지켜서 사고 나는데 뭐. 그렇잖아. 지식이 있다고 뭐 무조건 그거 써먹으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보호자 자격 시험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독일에서도 개물림 사고는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한 지역에서 2013년부터 이 시험을 실시하면서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 추가해야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아까 앞에서 야 삭제하고 재구성, 추가 삭제, 재구성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첫 번째 문장 초롱초롱 넣고 삭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로 끝나는 게 초고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는 추가해야지 그거예요. 됐죠? 반려견 보호자 자격의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모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영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회적 제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야, 요새 나 그런 얘기 들었는데 개들한테도 이렇게 뭐 바코드 같은 거 줘가지고 개들 키우는 거 다 나라에서 관리한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직 안 있나요? 하고 있어요? 키우면은 네. 집 같은 거. 그 칩을 주사위 같은 걸로 처음에 꼽아서 그럼 개 몸에 들어있어요? 예. 그럼 진짜 진짜요? 네. 누가 유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유기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걸 하면 이제 자기가 분실이랑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실종됐을 때 그럴 수 있어. 누가 데려다가 그걸 병원에 갖다 주면 병원이 찍거든요. 그럼 찾아줄 네, 수 그럼 있는. 갖다 그럼 유기는 못하겠네요. 그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런 데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그것도 개 몸에다가 개 의사와 관계없이 뭐 어떻게 생긴 걸 넣는지 모르겠는데 조금해요. 조그만 똥으로는 안 나와요? 아니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 소화기관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같은 데다가. 데다가 툭 넣고 빼는 거죠. 그래, 그러니 인간의 몸에도 그런 걸 인식해서 주민등록에 몸에 대신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사실 아마 되게 편해질걸요? 그런 칩 하나만 있으면 우리 뭐 그냥 전철 탈 때도 그리고 타도 되고 무슨 맵칩 하나 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결제할 때도 뭐 삼성페이 뭐 필요 카드 꺼내줘요. 그냥 이걸로 내 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세상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는 어디서 했어? 나 팔로. 나는 이마. 학생입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야. 웃기자면. 진짜 페이퍼. 예, 정말로 우리는 뭐든지 편해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정말로 불가능하지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도 가는 홍채나 지문이식이나 이런 걸로 열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건 기술적으로는 모든 사실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몸에 하는 거 강아지한테 되는데 우리한테 왜 안 되겠어요? 만약 그거를 갖다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종, 아동이나 이런 거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다. 만약에 GPS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주 큰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여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반려견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보호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여운을 주면서 끝나네요. 마지막 것까지 읽고 쉬어요. 나머지 단어는 한 시간이 딱 맞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거 SNS에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올리기로 한 거기 때문에 글을 올리고 공유했는데 나 이거 너무 웃기고 소민이가 큰 기대를 하고 하얀 노트북 앞에 앉아서 완성한 글을 우리 지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고 댓글도 살펴봐야지 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동네 지킴이 양반이 댓글을 달았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신이 기르는 개는 위험하지 않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신의 개가 공격적 성향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 사람 유럽 국가들 중에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반려견 보유 세부 부과하고 야 우리가 무슨 재산세 내듯이 반려견 데리고 있으면 세금도 내래요. 그 돈으로 반려견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 이거는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보유세를 할 수는 없고 또 처음에 입양할 때 좀 세금을 물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도도입해합니다. 댓글, 방금 이게 교과서니까 요 정도로 쓴 거죠. 생각 없는 사람이네. 교과서니까 그렇고 그냥 댓글에 쓰면 미친 거 아님? 이렇게 되겠죠? 미친 거 아님? 개를 키운다고 세금까지 내는 건 너무하지. 공산주의? 오히려 보호자가 근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부담을 느껴서 개를 오히려 더 버릴 수도 있다. 이건 일리가 있다. 그럼 유기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소민, 방금님 여러 사람이 보는 그림이 예의를 지켜 댓글을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예의 없는 수준도 아니죠. 요새 글을 비하면. 야 그런데 요거 깨알 즐거움이 있다. 나라 사람의 싫어요 3 이거 깨알 즐거움이 있어. 세금은 아니지. 세금은 좀 좋지. 싫어요 3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저런 무례한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쓰기 윤리와 관련이 돼요. 근데 어쨌든 저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건데 상식적인 거에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뒤에 128페이지에 나오는 상탁도 적용 부분은 새로운 주제를 골라서 우리가 논증하는 글을 쓰자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